자, 이제 봅시다. 독립운동의 전개. 자, 볼까요? 맨 처음에 3.1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3.1운동 이전에, 자, 3.1운동이 1910년, 19년에 있었으니까 3.1운동 이전에 독립운동 먼저 나와요. 1910년대 민족운동부터. 그런데 1910년대 민족운동 중에서도 국내 활동부터, 정말 10년대 국내 활동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보시면 제목이 1910년대 항일운동,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이 되겠죠. 자,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3.1운동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독립운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가 항일의병운동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 일제시대 되기 전에 의병 활동이 몇 번 있었어요. 의병운동. 자, 맨 처음에 1차 의병이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었어요. 첫 번째 일어났던 1895년에 을미사범과 단발령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났죠. 두 번째 의병은 을사의병 또는 을사병호의병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병이 정미의병. 그쵸? 정미의병은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원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제시대 되기 전에 세 번의 의병 활동이 있었고, 그러면 그 세 번의 의병 활동이 있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정미의병이 마무리되는 그 시기쯤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 의병들을 모두 다 소탕해버리기 위한 정책들이 실시가 됐었죠. 자, 남한 대토벌이 1909년에 있었어요. 1909년에 의병 토벌 작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의병 토벌 작전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의병 활동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주로 만주나 연해주로 다 옮겨갔었어요, 의병들은. 그런데 모두 옮겨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 남아있는 의병들이 소규모로 있긴 있었고, 이런 의병들은 소규모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유격전, 우리 아는 얘기로 하면 게릴라전이죠. 게릴라전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줄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부탁했더니 갖다 드릴게요 하더니 나는 여기로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사무실로 갖다 주세요. 이 이야기였는데 수업 중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잘못 알아들어요. 제 얼굴 지금 빨개졌나요? 웃겨. 자, 여기 보시면 항일의병운동. 그래서 이 항일의병운동은 남아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한 대토벌 이후에도 우리나라 안에 남아있던 의병들이 활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1910년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병들이 남아있었는데, 이 의병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격전의 형태로 활동을 했었고, 이렇게 남아있던 의병장 중에, 의병들 중에 거의 다 이제 1910년대가 되면서 소탕을 당했어요, 말하자면. 더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색출이 된 거죠. 1910년대 무단 통치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잡혔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색출이 되고, 마지막에 잡힌 의병장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응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의병장이에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마지막 의병장 최응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의병장이었고요. 이 사람이 1915년에 잡혀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의병 활동은 사실 어려워진 거죠. 의병 활동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마지막 의병장 최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당시에 의병 활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화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화형. 응? 뭐 어떻게 죽이는지 알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인 거죠. 화형을 당할 각오를 하고 활동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의병장은 최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일의병운동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마무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니까 사실 독립운동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럼 어떤 활동이 있냐? 나머지 하나는 비밀결사. 비밀결사 활동 또는 비밀결사 운동, 이렇게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1910년대 무단통치니까.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하냐? 몰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비밀결사 활동이고 비밀결사 조직이고, 이때 활동했던 비밀결사 조직은 사실 되게 많아요. 숫자상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 그래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여러분이 비교를 잘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두 개가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867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항일 결사 단체, 비밀 결사 활동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단체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봅시다. 독립의군부. 자,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조직된 단체고요. 이 단체는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조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임병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앞에선 들어보지 않았지만 임병찬의 활동은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 누구냐면 최익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최익현이 무슨 의병의 의병장이었냐면 을사의병의 의병장이었죠. 을사의병 할 때 같이 활동하다가 최익현이 나중에 잡혀서 끌려가죠. 어디로 끌려가죠? 대마도. 그때 같이 끌려가요. 그래서 최익현은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는 순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병찬은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임병찬이고, 자, 그럼 임병찬은 의병이죠. 의병 활동을 했었으니까, 자, 이 사람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든 조직이 바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조직은 당연히 의병 조직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조직은 우리가 의병과 같은 조직이다. 의병 조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독립의군부의 또 특징 중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복벽주의를 주장을 하게 돼요. 복벽주의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중에 독립이 돼? 그럼 나라를 세우겠지? 그럼 그때 어떤 형태의 나라를 세울 거냐? 황제를 다시 모셔올 거야. 고종을 다시 황제로 모시자.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걸 복벽주의. 말하자면 황제를 다시 모셔오자. 복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벽주의라고 하는 거죠. 황제, 그러니까 전제군주제를 주장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를 복벽주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자,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자,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만들게 되죠. 조선국공회복단, 그 다음에 풍기광복단 이런 단체들이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자, 요거는 박상진, 그 다음에 김좌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대 조직이죠. 아까 여기가 의병 조직이면 요거는 군대 조직. 자, 그리고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였다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체를 주장하게 되죠. 자, 공화정체라는 건 공화정이라는 건 왕이 없는 정치 형태, 여러분 기억나죠?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추구한 정치 형태는 공화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복벽주의, 황제를 모셔오자. 여기는 황제 왕을 없애는 그런 정책. 그래서 거의 반대되는. 그리고 이 두 개가 거의 반대되는 단체지만 활동은 굉장히 둘 다 활발했었기 때문에 두 단체가 비교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단체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비밀결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 두 개. 그런데 성향은 반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특히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가 이제 활동이 좀 더 활발했었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금을 모아서 만주에 남만주, 그러니까 남북 만주에 군관학교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활동이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아니면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약간 친일적 성향을 가진 그런 부자들 있죠. 부호들을 찾아가서 돈을 뺏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금을 걷는 그런 차량을 탈취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했던 단체가 독립의군부, 그러니까 그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죠.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활동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기도 했었다. 그래서 국권 반환 요구서 나오면 독립의군부.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갑시다.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자,
남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사관학교를 설립하자. 그러니까 남북만주에 사관학교 설립이 목표였어요. 이 단체는. 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 재산 강탈, 그다음에 친일 부호 처단 이런 활동들을 했던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요 두 개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비밀결사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다 나머지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단체들이 언급이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요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시험에 언급됐던,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정도는 물어보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 송죽회, 그 다음에 뭐 기성단, 뭐 정도, 네, 송죽회나 기성단 정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송죽회는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와 선생님들, 그러니까 뭐 교사와 학생들, 그러니까 주로 여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겠고요. 그 다음에 대성학교 중심의 학생들이 주도로 만든 기성단 뭐 이런 단체들이 있고, 이런 단체는 꼭 무장 단체는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한광복회나 독립무군부는 주로 무장 투쟁을 좀 하는 단체라면, 그러니까 총칼 들고 좀 싸우는 단체라면, 이 단체들은 꼭 싸우는 단체만 비밀결사를 하는 건 아니죠. 계몽 활동을 하는 단체들인 거죠.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 단체들은 이런 단체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 제일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 장 넘기시면 3.1운동이에요. 이제 우리는 3.1운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3.1운동은 주로 사료를 제시하고 이 사료에서 제시된 운동이 뭐냐, 또는 운동과 관련된 사건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언급이 돼서 3.1운동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출제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3.1운동. 자, 그럼 3.1운동에서 우리는 배경부터.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고요. 우리는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배경이 좀 여러 가지이긴 한데 첫 번째가 민족 자결주의예요. 첫 번째가 민족 자결주의. 자,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건 봅시다.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은 원래는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들끼리 싸운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끼리의 다툼인데 결국에는 독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합군이 싸운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독일, 불가리아, 뭐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하고 동맹국하고 그 다음에 연합국, 삼국 동맹, 삼국 연합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 연합군과 이렇게 싸운 전쟁이다 볼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게 되냐?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독일이 전쟁에 지게 되고.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1차 세계대전 끝에 전후 처리를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독일을 응징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전쟁 후에 이 상황을 정리할 거냐,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요. 그 회의가 파리 강화 회의. 파리 강화 회의를 개최하게 되죠. 그래서 파리에서 회의를 한 거죠. 자, 이 파리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돼요. 이 원칙에 따라서 전후 처리를 하자. 그리고 그 14개조 원칙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러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민족 자결주의는 말 그대로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예요. 근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민족 자결주의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잖아요. 뭐 너네 민족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해, 이런 내용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실상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패전국 식민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진 나라가 아까 독일이라고 했죠. 독일이나 불가리아나 오스만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전국의 식민지들을 승전국이, 즉 뭐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전 같았으면 1800년대, 1700년대였으면 이 나라를 점령했어, 내가 이겼어, 그럼 얘네 식민지까지 내 거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1900년대, 20세기로 넘어온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식민지를 마음대로 뺏거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막 남의 나라 막 점령하고 뺏고 이러면 안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패전국의 식민지들에게 너네가 알아서 너네 민족의 앞으로의 일을 개척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네 독립하고 싶어? 그래, 그럼 독립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조선 입장에서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자, 민족 자결주의가 이 당시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발표가 됐대. 그럼 민족 자결주의면 민족 스스로 결정해도 돼? 그래, 그럼 우리는 독립하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좋아. 민족 자결주의라며. 그럼 우리는 독립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냐? 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일본은 연합군에 들어가요. 그러면 연합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승전국의 식민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좋다.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도 민족 자결주의 한다? 이런 거예요. 그냥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순진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도 그럼 대표를 파견할게. 가서 우리도 독립선언서 발표하고 가서 연합국들에게, 강대국들에게 사정하면 되지 뭐. 그럼 걔네들이 우리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파견해. 막 보내. 그래가지고 막 독립청원서 이런 걸 막 보내.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연히 전혀 인정이 안 되죠. 승전국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사실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냥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그냥 나름 그냥 우리만 좋아서 고마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그게 민족 자결주의. 어쨌든 영향을 받았으니까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870페이지에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윌슨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14개조 원칙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 우리나라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 전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민족 자결주의가 등장하면서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으로는 자, 고종의 서거가 있었어요. 자, 직접적인 배경만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 책으로 볼게요. 자, 고종의 서거가 있었죠.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붕어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웃기니까 그냥 서거라고 할게요. 자,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고 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 3월 초, 2월 말 이때가 이제 장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무래도 국민 감정이 안 좋았고, 왜냐하면 이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독살설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죽였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모여도 좀 의심을 덜 받을 거니까 그때 요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직접적 계기가 된 거는 뭐냐? 28 독립선언이에요. 자, 말 그대로 1919년 2월 8일 날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 도쿄에서 자, 이때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쿄 적진이지,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지. 그러니까 이 28 독립선언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28 독립선언. 그래서 배경을 좀 크게 보면 요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서거가 있었고, 그리고 28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 책에 나오는 나머지 것들은 이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그러니까 3.1운동에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도 몇 개의 독립선언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에는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한번 볼까요? 자, 가로 3번에 대동단결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동단결선언 봅시다. 자, 상하이에서 신규식, 박은식 등의 14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공화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동단결선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단결선언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책에
공화주의라고 나와 있지만 거기 밑에다 하나 써볼까요? 국민주권주의예요. 국민주권주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대동단결 선언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나타내고 있죠.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순종황제가, 융의황제가 순종황제예요. 융의가 순종황제 때부터 쓰기 시작한 연호거든요. 순종황제, 즉 융의황제가 일본에게 우리 주권을 넘겨줬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주권을 넘겨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즉 이족 통치, 외국한테 통치권을 넘겨주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효야. 그러면 순종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주권을 누가 갖게 된 거냐? 백성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선언해도 우리 마음대로 독립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화주의도 당연히 맞지만 국민주권주의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주장을 했다. 그게 대동단결 선언. 자,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상하이에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있었는데 이건 좀 규모가 커요. 자, 이거 만주에서, 만주 길림에서 민족대표 39인. 그래서 여기에 이 민족대표, 여기 이제 서명한 사람들 이름을 쫙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발의를 해서 이런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된 거죠. 39인의 민족 지도자들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됐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무장투쟁 노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지문을 쭉 한번 이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탄 혈전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그럼 6탄 혈전 뭐예요? 싸우자. 네, 무장투쟁 싸우자. 그래서 6탄 혈전으로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표현을 볼 때 아, 이 무호독립선언, 대동단결선언은 곧 무장투쟁을 주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무호독립선언 또는 대한독립선언서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문장 우리 하나만 보면 되죠. 6탄 혈전으로 독립을 달성하자, 쟁취하자 써있죠. 그래서 아, 이거 싸우자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민족대표 파견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독립 주장했었고, 자, 그런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 민족대표를 파견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파견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체를 조직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대표를 파견했어요. 그게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죠. 거기 보시면 상하이에서 조직된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로 파견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그 사람 체크하면 되죠. 누구?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한 거죠. 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우리 독립을 호소하게 한다. 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인물은 앞으로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돼요. 김규식은 앞으로 한 두세 번 이상은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김규식 알아도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김규식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3.1운동의 계기가 된 사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독립선언. 자, 이팔독립선언은 일본 도쿄에서 청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을 발표한 거죠. 거기 보시면 최팔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 그리고 이팔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이제 발표를 하면서 만세 시위를 벌인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했던, 더군다나 일본에서 했던 만세 시위이기 때문에, 독립선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3.1운동을 준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건 이팔독립선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대내적 배경 나와 있죠. 일단 무단 통치가 너무 힘들었다. 자, 1910년대 내내 거의 10년 가까이 무단 통치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무단 통치가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고종의 서거. 고종황제가 돌아가셨고, 자, 그리고 독살설이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1운동을 준비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연합전선 구축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3.1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민족대표 33인, 우리 알고 있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 그런데 그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우리가 쫙 한번 읽어보면 사실 아는 이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민족대표, 즉 연합전선을 구축했다고 한 건 종교계 인사들이 연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합전선이라고 하는 거 거의 종교계 인사들 중심으로 뭉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독립선언 준비. 자, 독립선언 준비 볼까요? 그러면 독립선언서를 누가 작성을 하게 되냐? 자, 이 당시에 1900년대, 1910년대 문인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최남선하고 이광수예요. 아까 이광수가 28 독립선언을 기초했다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최남선이 기미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문장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최남선이 기초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미독립선언서를 본 적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말 자체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독립선언서를 보고 이 한용운 선생이 이거 너무 어렵다, 민중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시 작성하지는 못하고 공약 3장, 그러니까 9호 같은 거죠. 9호만 한용운이 작성을 하게 돼요. 자, 다시 봅시다.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 누구예요? 기초한 사람 최남선. 공약 3장을 작성한 사람은 한용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약 3장 작성.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유림단 사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전개 과정으로 한번 봅시다. 전개 과정. 원래는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과 민족대표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약속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민족대표 33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족대표 33위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에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만세,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총독부에 전화를 했죠. 야, 우리 독립선언했어. 잡아가.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차를 보내요. 종로경찰서에서. 바로 옆이니까 종로경찰, 거기 이제 종로니까 차를 보내죠.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 그때는 사실 33인도 아니에요. 3명은 못 왔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29인 이 양반들을 다 차로 아주 공손하게 모셔가죠. 그리고 감옥에 쳐넣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요 민족대표. 그러니까 민족대표가 사실 3.1운동이 몇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몇 달 동안 진행되는 3.1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참여했던 건 어디까지? 독립선언서 낭독하는데, 독립선언식 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이 사람들이 준비 과정만 담당했었던 거고, 실제로 3.1운동을 이끌었던 건 일반 민중들이죠. 학생, 시민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거기 보시면 민족대표 33인 중에 29명은 태화관에 모여서, 자, 그 다음에 학생과 시민들은 그럼 기다리고 있었겠죠. 탑골공원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민족대표가 오지 않게 되자 그때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꺼내서 그거를 낭독을 하고 같이 이제 만세 시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1운동이 시작된 거죠. 자, 3.1운동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은 처음에 거기 보시면 점화기, 그 다음에 도시 확산기, 그 다음에 농촌 확산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점화기예요. 시작된 단계. 말하자면 3.1운동이 만세 시위가 시작. 그 다음에 이게 도시로 확산되는 시기가 중소도시까지, 지방까지 확산된 시기가 도시 확산기, 그리고 아주 말단 지역인 농촌까지 쫙 퍼지게 된 시기가 농촌 확산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1기, 2기, 3기잖아요. 자, 1기는 확산기니까 이제 막 시작된 단계고, 2기 같은 경우는 주로 도시로 확산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도시 확산기에 주로 기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학생이 주도해서 도시로 확산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만세 독립선언서나 태극기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전파를 한 거죠. 3.1운동을. 그렇게 봤다고 볼 수 있고, 됐다고 할 수 있고, 3기는 농촌으로 확산된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농촌으로 확산된 시기에 주로 주도했던 인물은 그동안 많이 당했던 계층이었어요. 누굴까요? 농민이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주로 주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데 3.1운동의 원래
어떤 목적 또는 어떤 활동 성격 배경은 비폭력이에요. 무조건 비폭력이어야 한다. 그게 이제 3.1운동의 어떤 기초적인 성격이었는데 1기와 2기는 비폭력이 맞아요. 그런데 3기쯤 가면 그동안 가장 당했던 게 많은 계층이 누구였어요? 농민. 그러니까 농민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기 비폭력, 2기 비폭력, 3기는 폭력적, 즉 무력적 저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3기의 특징은 무력 저항으로 또는 무력 투쟁으로 바뀌게 된다. 말하자면 폭력 시위로 바뀌게 됐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농기구 들고 나와서 뭐 면사무소나 헌병 주재소나 이런 데를 습격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3기로 가면 무력 또는 폭력 시위, 폭력 저항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3단계 농촌 확산기로 가면 무력적인 저항으로 바뀌어 가던 시기이다라는 거. 자, 농촌으로 확산될 때는 무력 시위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3.1운동이 3월 1일 하루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아니죠. 이게 몇 달 동안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다 퍼지게 돼요. 그래서 만주 연해주는 뭐 간도 만주 연해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있었던 미국까지도 전부 다 전파가 돼서 심지어는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는 가드 시위가 일어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 이렇게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이런 식으로 국내외로 확산이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의 저항에 대해서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본은 당연히 무력 탄압을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력 탄압이 자행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관순의 순국하고 두 번째는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자,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볼까요?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은 제암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모두 다 교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 30가구쯤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로 모인 주민들을 향해서 일본 경찰이 총을 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게 또 증거로 남게 되면 안 되니까,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소식이 이 교회를 불질러버린, 방화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 그때 이제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로 갔던 외국인들이 이런 사건들을 목격을 하고 알리게 된 거예요. 밖으로 소식을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밖으로 외부로 알려진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의 순국은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 이화 학당을 다니고 있던 유관순 학생이 이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3.1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만세 시위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발견된, 이 당시 문서가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이 동네에, 이 유관순이 시위를 벌였던 이 동네의 어떤 기록 이런 걸 살펴보면, 이 당시에 3.1운동 때 쉽게 말하면 처형을 당한, 순국을 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발견이 됐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명단 안에는 유관순의 어머니, 유관순의 아버지 이름까지 전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3.1운동 동안에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3.1운동에 대해서. 왜냐면 3.1운동에 내가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공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되기가 어려운 거고, 나중에 이 자손들이 뭐 혜택을 받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유공자들을 찾아내는 건데, 그런 이제 문서를 찾는 작업 중에 이 지역에, 유관순의 고향 지역에 순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유관순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까지 전부 다 적혀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나중에. 자, 어쨌든 그게 바로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과 유관순의 순국, 즉 일본의 무력 탄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1운동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 한 장 넘기시면 874페이지는 사료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 기미독립선언서 그리고 공약 3장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결과로 가야 되겠죠. 의 및 결과, 3.1운동의 의 및 결과로 가봅시다. 자, 3.1운동의 의 및 결과에서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중요한 것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보세요. 가로 3번에
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런 만세 시위, 3.1운동은 자,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이에요. 자,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승전국의 식민지였죠.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최초의 민족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운동이 바로 3.1운동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3.1운동은 요 주변 지역, 요 아시아 지역의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게 돼요. 가장 가까운 데로는 중국의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 일본이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사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인도,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게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3.1운동이 그럼 결국에는 성공이냐 실패냐. 3.1운동은 성공 실패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3.1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만세 시위를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독립이 됐어야 되지. 그런데 독립이 된 건 아니잖아요. 즉 실패했어. 왜? 3.1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이끌 단체,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을 해보고 나서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좀 이끌, 우리 민족운동을 이끌 단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에요. 자, 가로 4번에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 사실 우리의 이런 민족운동에 제일 많이 놀란 건 누구겠어요? 일본이겠지. 깜짝 놀랐지. 그래서 일본이 놀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론도 굉장히 나빴겠죠. 주변 여러 나라에서 도대체 조선에게, 조선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저항을 심하게 하냐. 그러면서 여론이 좀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통치 방식을 바꾸게 돼요. 아까 우리 1910년대 통치 방식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라고 했냐면 3.1운동이죠. 그래서 1920년대 통치 방식은 뭔가 좀 부드러운 통치로 바꾼 거예요. 그걸 문화 통치, 문화 정치라고 하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문화 정치에 대해서 배워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허용해 줄 것처럼 문화 통치를 했지만 그 문화 통치라는 게 첫째, 기만적 통치. 기억나죠, 여러분? 기만적 통치.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묘하게 속이는, 그리고 서로 이간질시키는 이런 통치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만 통치. 두 번째, 1920년대는 친일파를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자기들한테 협조할 사람들을 육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20년대부터거든요. 그래서 통치 방식도 변화하고 문화 통치로 바뀌고 친일파 육성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게 바로 20년대의 통치 방식인 거죠. 자, 어쨌든 통치 방식의 변화. 자, 그리고 6번 무장투쟁의 본격화. 자, 우리가 너무 비폭력이었어. 안 되겠어. 우리가 너무 당했어.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싸울 거야. 그게 무장투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무장투쟁을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를 하게 돼서 1920년부터 국외의 무장투쟁이 훨씬 활성화되는데, 그런 무장투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192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비폭력이었어. 이제 무력 저항이 좀 필요해라는 필요를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첫째,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셋째, 통치 방식을 변화시켰죠. 문화 통치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넷째, 무력 투쟁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4가지가 3.1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장을 하게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갑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3.1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라는 건 한 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저기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하이로 통합되기 전에 여러 임시정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지도랑 그 다음에 878페이지 보시면 여러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3개 정도 나오지만 이거보다 더 많아요. 임시정부가 사실 많았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위치하고 이름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3개만. 자, 첫 번째가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자, 첫 번째가 대한국민의회
의회 연해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이거 우리도 다 아는 거니까 뭐 사실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자, 그 다음에 한성정부 국내. 국내에 한성정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한성정부 국내. 요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있었냐? 연해주에 하나, 상하이에 하나, 그 다음에 국내에 하나.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임시정부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국내는 패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겠네요. 하나는 연해주, 하나는 상하이. 그러면 상하이에다가 만든 이유랑 연해주에 만든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연해주에 임시정부를 만든다는 건 이 주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좋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뭘 하려고 만들었냐? 무장투쟁을 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연해주 또는 뭐 연해주가 아니더라도 만주나 뭐 간도나 이런 데 임시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주로 국내로 침투하기 좋게, 즉 일본 애들하고 싸우기 좋게, 그래서 무력투쟁에 매진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연해주에 만든 대한국민의회는 무장투쟁. 자, 그러면 상하이에다 만든 이유는, 상하이는 사실 되게 국내에서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잖아요. 직접 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가거나 해야 되고. 자, 그럼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든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중국에 들어와 있던 외교관들, 말하자면 공사관 이런 것들이 상하이에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그런 외국 공사관들과 함께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실상을 알리겠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연해주에 있었던 거는 무장투쟁, 상하이에 만든 이유는 외교 활동.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어디다가 임시정부를 합칠 거냐, 이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게 돼요. 임시정부가 세 개가 있을 필요 없으니까 합치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연해주냐 상하이냐 이렇게 이제 갈등을 겪다가, 말하자면 이제 이 의견의 차이가 있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 통합된 곳은 어디예요? 뭐 우리 너무 잘하니까 어디다 통합이 돼요? 상하이로 통합이 되죠. 자, 그러면 상하이로 통합된 건 우리 뭐 이제 볼 필요 없네요. 당연히 무슨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외교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하이에다 만든 거는 무조건 외교 활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직접 세워진 곳은 상하이 중에서도 프랑스 조계지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관리하는 지역 안에 그 중에 하나의 거리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에다 만들겠다고 하는 건 첫째, 외교 활동을 매진하겠다, 외교 활동에 열심히 매진하겠다라는 의도. 둘째, 일본의 영향력이 좀 덜 미치는 곳이에요. 아까 말했죠.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 감시하거나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그 위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이 좀 덜 미치면서 외교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장소. 그게 딱 최적지가 상하이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자, 그러면 8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임시정부의 통합. 자, 통합의 원칙부터 한번 봅시다. 국내에서 발표된, 국내에도 한성정부가 있었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 한성정부 안을 계승하여 정통성을 확립하고,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가 13도의 대표들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정통성을 확립하고, 강요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정부안을 선별 수용. 그러니까 조직은 여기서 따오고, 그 다음에 헌법과 조직 자체는 임시정부안을 참고하여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결국에는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통합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가로 2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명칭은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치는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임시정부의 체제를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민주공화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자, 민주공화제 정부. 3.1운동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정부가 세워지면 어떤 식으로 나라를, 형태를, 정부 형태를 꾸릴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입헌군주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죠. 예를 들면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게 갑신정변도 그렇고 독립협회도 그렇고, 이런 단체나 이런 사건에서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복벽주의 주장했던 게 아까 뭐였어요? 독립무군부가 독벽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복고, 황제를 다시 모셔오자, 이런 전제군주제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을 주장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신민회도 공화정이었고, 아까 독립무군부, 아니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도
이런 복벽주의, 그러니까 그 공화 정책, 그러니까 막 공화 정책, 입헌군 주제, 그다음에 복벽주의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1 운동을 거치면서 이게 딱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정치 형태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공화정이죠.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이런 정치 체제들이 하나로 통합이 됐구나. 그게 민주공화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주공화정 봅시다. 자, 민주공화제에다가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자, 그러면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니까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초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임시정부의 최초의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승만이 인기가 굉장히 좋은 정치인, 뭐 요 정도의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정부안 3개 마련됐었잖아요. 그 임시정부 3개. 그 임시정부 3개에서 모두 다 이승만을 다 모셔오려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인지도 있고 인기 있는 그런 정치인, 그게 바로 이승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추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동희로. 이것도 어떻게 배치한 거냐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외교론자였어요. 이동희 같은 경우는 무장투쟁론자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외교론자에서 한 명은 무장투쟁론자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공화제, 대통령제 채택, 그다음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휘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삼권 분립. 자, 삼권 분립을 한번 봅시다. 삼권 분립은 말 그대로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나눠져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입법부에 해당하는 단체는 뭘까요? 그럼 입법부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왜 임시가 붙냐? 국민들은 지금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대표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임시라는 표현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임시의정원. 자, 그다음에 정부 역할을 하는 단체는 뭔가요? 정부는 국무원. 국무원이 정부. 자, 그다음에 사법부는 법원. 그렇게 해서 삼권 분립의 형태를 갖추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삼권 분립의 형태를 갖추고 앞으로 이제 5차 개헌, 5번의 헌법 개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됐던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자, 임시정부의 활동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임시정부의 활동과 그 다음에 항일운동, 학생항일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